그러니까 작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생기면서 이제 뭐 과도한 해석이나 이런 좀 복잡한 계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고 좀 개념 해석이 그 교과서 내용만 진짜로 알면은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얘가 예전에는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라고 치면은 얘가 개념을 알고 잘 적용하고 그 개념을 확장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수능을 킬러 문제는 없앴지만 어떤 것을 변별력으로 바꾸는 걸로, 변별력을 갖추는 걸로 냈냐고 하면 개념을 이제 확장 해석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낸다고 해석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평가원의 방침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어려운 문제를 막 풀기보다 기본 문제를 좀 바꾸거나 얘가 해석을 평가원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는 6모랑 9모랑 일단 점수 차이가 크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문제를 어렵게 어떤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6모는 문제 해석도 조금 어려운 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또 더 이상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장애물을 예상치 못하는 곳에 등장을 시켜서 이게 언제 막힐지 모르는 스스로 풀다가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든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모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어디가 어려울지 학생들이 예측을 하면서 풀 수가 있고 이제 문제 순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계산 같은 거를 줄이면서 너네가 개념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라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 편차는 크게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계산의 복잡도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작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올 수능도 결이 같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수능도 이 방향으로 나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묻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수학에서 보면 특히 수능수학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데피니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네. 그 100분 동안 30분 문제를 어떻게 잘 버무려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선택 과목도 미적하고 확통하고 기하 이걸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게 세 개 다 완벽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잘 내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모 학원에서 계속 주마다 단체로 모아놓고 이제 시험을 보고 줄을 세우잖아요. 거기서 거의 다 맞거나 이렇게 한 학생들도 수능에서는 상당히 등급이 안 나오고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생긴 건데 그러면은 문제를 막상 봤을 때는 거기 문제보다 여기 수능의 문제가 쉬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네네. 그렇다는 거는 수능이 학생들의 빈틈을 잘 노리고 사교육의 허점을 이제 파고들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좀 현학적이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너무 많이 풀기보다는 문제 세팅 자체는 간단하지만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대응을 해서 나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일단 보면 학생들을 분류를 하면은 한 3, 4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네. 이제 높게는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글로 보면 1등급까지 가야 되는 친구가 있었고 네. 그 세 번째 친구들은 이제 1등급에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네. 이번에 AI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거든요. 네. 얘가 뭘 털릴지 예측한 거. 그 원래 수능부터는 사실은 AI 시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용을 어떻게 관장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 애들이 보면 성적이 또 드라마틱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기출 문제들을 연도별로 그리고 달별로 문제 유형을 AI를 사용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몇 회 정도 출제가 됐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묶음별로 이제 학생들이 풀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별로 이걸 하다 보니까 학생별이 별로 약한 부분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잡고 들어간 저희의 전략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등급이 안정적으로 좀 잡히는 거죠. 원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게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을 확률이라는 게 자기 실력에 따라서 존재를 하는 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 유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추니까 너도 맞춰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거부터 차근차근 시키니까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틀렸던 것들을 일단 맞게 되면서 좀 안정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답안지 첨삭의 목표는 네네. 아까 수능이 애들의 허점을 찌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답만 보면 애들이 신기하게도 답을 맞추는 신적인 어떤 재주가 있어요. 맞아요. 수능을 오래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이 스스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나왔어요 라고 네. 하는 그런 수학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네. 수학은 논리 무결점의 학문인데 그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왔다 그리고 맞았다 라고 했을 때 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2, 3등급 때만 가도 일단 맞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그게 생각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시행을 했더니 생각보다 학생들이 빈틈이 정말로 많았고 평가원에서 이런 거를 찌르면은 이제 원하는 변별력을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수능에 적용을 한 게 이번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선생님하고 같이 했잖아요. 네. 같이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빅데이터. 나와 할 수 있는 문제에서 얘가 어디가 틀린지를 가정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네. 두 번째는 보면은 얘가 어디서 오답이 나오는지를 해서 그 예를 들면 그 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네. 밸런스를 다 봤잖아요. 네. 어디서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지 네. 계속 매번 시험마다 트래킹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그 타임 어택이 어디 걸렸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AI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심층적인 문제 특히 또 AI가 좋았던 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예상도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또 잘 보시니까 또 수학과 박사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그게 결합돼가 시너지 발생해가 애들이 했던 말이 예측했던 문제가 안정적으로 잘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드라마틱 같은 케이스 같은 거 특히 제가 기억나는데 2학년 때 뭐 문과였는데 확통하다가 미적을 처음 시작했죠. 그렇죠. 겨울방학 때 시작해가지고 좀 들쑥날쑥하다가 지금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 92인가 그렇게 네. 나왔는데 그에 대한 타임 혜택 어떻게 관리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저번 겨울에 정확히 1년 전이죠. 이맘때쯤에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확통을 선택을 할까요? 미적분을 선택을 할까요? 이 질문부터 우선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 5회 해보고 너의 성향을 보고 판단을 해주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확통 선택이 강제된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학생은 미적을 선택을 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왜냐면은 확통 문제에서 묻는 어떤 문제의 성향이나 얘가 문제를 푸는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딱 전형적인 이 학생은 수학 머리가 조금 있고 꼼꼼하지는 못하지만 원리에 대한 이해는 잘 하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확통은 뭐 이론 자체가 깊다기보다는 꼼꼼함과 정확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금방 배우더라도 얘가 연습을 해도 그게 개선이 잘 될 것 같진 않았어요. 오랫동안 굳어진 풀이 습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우선 미적분을 선택하라. 그 뒤에 양은 많고 해야 될 건 많지만 우리가 같이 해낼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 학생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육모
때가 진짜 피크였는데요. 이 학생이 육모에 예, 맞아요. 1번을 틀렸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실수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시험이 어려우니까 딱 이렇게 자기가 시험지를 처음 보고 아, 이 시험 어렵겠다 느껴서 더 서두르니까 점수가 70점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6모쯤 되면은 이제 구모 그리고 수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조급하잖아요. 저의 수능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망한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열심히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그때부터 학생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래서 학생의 불안감은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고 이게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약한 거, 모르는 것만 딱 골라서 물어보는 것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딱 제가 모르는 것들만 딱 모여 있는 것 같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모르는 것들만 딱 나오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케이스도 결국에 위에서부터 막 어려운 거부터 이렇게 주입을 시킨 게 아니라 얘가 메꿔 나가야 될 부분부터는 차근차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점수의 안정성도 생기고 결국에 그 점수로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할 때 그 지방이솔레가 있죠. 네, 6월 달에 맞아요. 한 4등급이었나요? 네. 4등급인데 수능 때 1등급으로 네. 올린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했는 방식은 선생님이 AI 하는 방식은 그때는 완전 머신러닝에 가까웠죠. 네. 막 돌리는 시스템이 올해는 딥러닝이라 그래가지고 탁탁 DI가 찾아서 네. 추적에 타겟팅 해주는 거라가 올해는 되게 수월하게 애들이 맞아요. 그 시간도 많이 세이브 해가지고 국어 공부하는데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수학을 진짜 잘하긴 했지만 거기 반성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전부 AI 값이잖아요. 네. 선생님이 또 서울대 수학과에서 AI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AI도 박사도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AI를 적용했을 때 차이점, 작년에 원래 물론 뭐 1등급 다 맞고 했지만 앞으로 이제 적용의 활용도가 너무 높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 주시죠. 네, AI 활용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다고 느낀 지점은 수학이라는 게 뭐 객관적이긴 하지만 문제 성향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그냥 수동적으로 선별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몰랐던 것들 위주로 학생 때 제가 몰랐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기출 경향들 이런 거를 보는데 거기에도 주관적 해석이 약간은 섞이는 거예요. 근데 AI는 정말로 편견 없이 고루고루 수치화해서 보더라고요. 제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AI가 보완을 해주니까 저는 이제 AI 자체만 이렇게 막 쓴다기보다 제가 1차 작업한 것들이랑 AI가 작업했던 것들 이렇게 2차로 비교해가면서 하니까 훨씬 좀 선별의 정확도도 좋고 어떤 영역별로 고루고루 이렇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감정의 편견 없이 이렇게 문제를 잘 선별을 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학생의 약점을 지금 AI가 정확히 또 진단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예전에는 컴퓨터가 진단을 하면 이게 될까 싶었는데 작년과 올해 이런 어떤 결과치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못 보는 거를 얘들도 볼 수 있구나 좋은 도우미로 활용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원래 큰 차이가 이제 GPT-5가 나오면서 네. GPT-5가 수학도 다 하잖아요. 네. 그게 IQ가 120이라는데 사실 그것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발표되지 않는 프로그램 하나 돌렸잖아요. 네. 그 고탈 AI 에이전시 개념에 있는 프로그램 돌렸는데 그것도 상당히 주요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그 대세가 될 것 같은데 네. 수능도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만 그런 말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애들 네가 모르는 것은 AI가 다 알아. 그전엔 되게 수월하기도 하면서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엔 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아 진짜 감동했던 건 뭐냐면 이 AI 돌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거 있죠. 네. 문제의 흐름도 1분부터 30분까지 어디가 막히는지
예측하셨잖아요. AI보다 더 잘 예측하시고 어디서부터 집중적으로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 4, 5등급 애들이 2등급 나오게 해주잖아요. 네. 포기할 거를 말해주잖아요. 그건 포기해야 된다. 그거 포기하고 집중해 줄 걸 말했는데 그게 진짜 보면 전략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건 AI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나올지를 이게 한 10년 가르치니까 잘하시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친구들이 온다면 어떻게 가르칠지 네.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수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에 들어왔고, 올해처럼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도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나름 성공적인 수능이었다고 자평할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좀 학생들이 적당히 미끄러지기도 하고, 등급 간의 격차도 어느 정도 됐고, 근데 다만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짝만 최상위권만 좀 변별이 더 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좀 최상위권에 노리는 학생들은 한두 문제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또 맞추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것이고, 그 아래 등급에 있는 2,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는 문제는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더 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 말씀 전반적인 난이도 네. 자체가.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그 위로 갈 수 있게 문제를 훈련을 시키고 어떤 유형을 학습을 시킬 건지 그걸 이제 맞춰서 해주는 게 저희의 과제가 되겠죠.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